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로지사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델리오 사건에서 가장 큰 자산인 그 방준호의 FTX 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수임자분들이 그 KYC가 지금 FTX 채권 회수를 위한 KYC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6월까지 KYC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실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방준호와 제가 접견을 가서 여러 협상을 하고 보석 절차를 통해서 나와서 KYC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1심 법원에서 선고한 형인 10년형의 그 형이 방준호의 항소가 기각되고 마찬가지로 보석이 기각됐습니다. 그 형사재판부의 경우에는 사실 그 이 KYC 절차라는 게 왜 필요하고 이 필요한 절차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보석 신문 기일에 보석 이후로 KYC 절차를 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야 됩니다라는 질문에 왜 구치소에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노트북을 반입을 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느냐라는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해서 검사가 알아보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항소가 기각되고 보석이 기각됐는데요. 그 이후에 KYC 절차를 위한 구속 집행 정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진호가 이제 구속 집행 정지로 출소를 해서 약 이틀, 저희 예상으로는 약 이틀 정도 그 집에서 KYC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KYC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준호의 채권은 일반 채권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가치로 3,400억 아니면 이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4천억까지도 갈 수 있는 자산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자금 세탁 문제와 그리고 자금이 정확하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 법적 문제는 그 좀 특수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방준호 역시 그 단순히 인터넷에서 뭐 5만 달러 미만의 그런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자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용됐는지에 대해서 아마 소명을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 가지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 집행 정지가 끝나고 다시 이제 그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에 절차 미진으로 인해서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법무법인 로집사는 이 방준호의 파산채권을 오롯이 이 하루 인베스트와 델리오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이 KYC 절차도 문제이지만 그 방준호가 상당히 그 초반에 FTX 파산 무렵에 그 자금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상황으로 음, 그 자신의 자산을 렘마 테크놀로지스라는 자신이 지배하는 그 페이퍼 컴퍼니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견 때 렘마 테크놀로지스의 그 뭐 어떤 회사냐라고 얘기했을 때 스스로 이제 한국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형식적인 법인이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래서 렘마 테크놀로지스는 이제 한국 파산법에 따르면 그 방준호의 파산과 동일하게 파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렘마 테크놀로지스의 상태에서 스팔바르 홀딩스라는 회사와 이제 그 계약,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과연 유효한지에 대해서 지금 분쟁이 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새롭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준호의 파산 채권에 담겨 있는 가상자산은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로부터 받은 자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혼동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자산 외에도 지금 국내에 있던 되게 유명한 그 가상자산 보유자들이 그 당시의 가격으로 아마 지금 추산하기로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수천억의 가치의 가상자산을 방준호에게 운용을 맡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준호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도 방준호의 트레이딩 능력을 신뢰해가지고 가상자산을 맡긴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방준호가 지금 그 방준호의 계정에 얼마만큼의 가상자산이 들어갔는지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회수를 했는지는 방준호의 서버에 대한 분석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중앙화된 장부가 있으면 그 장부에 따라서 이제 얼마 얼마 들어왔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들어온 거에 대한 음, 그 어떻게 말씀드리면 그 수익률을 어떤 식으로 각자 개별적으로 계약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게 지금 형사 절차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준호의 개인 채권자, 큰 채권자들하고 법무법인 로집사는 여전히 또 연락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이걸 회수해야 되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약간 이제 충돌이 되는 지점이 뭐냐면 저희 법무법인 로집사는 방준호에 대한 파산 절차를 통해서 투명하게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 비율을 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다른 개인채권자들은 그 법적인 절차를 따르면 너무 어렵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과연 방준호의 파산에 대해서 미국 법원에서 이를 인정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장은 사실은 저는 이제 특별하게 충돌되는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법원도 방준호가 직접 하든지 방준호가 안 되면 한국 법원의 파산 절차를 승인하면 방준호의 파산 관제인이 할 뿐이지 그와 관련돼서 다른 어떤 충돌되는 방준호가 파산이 되면 방준호의 지금 개인 채권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법적 절차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준호가 워낙 거액이기 때문에 방준호가 스스로 하는 이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돈을 그대로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준호가 어떻게 자산을 받았는지 그 가상자산 트랜잭션이 모두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그 개인 채권자들이나 아니면 주변 지인에게 준 뭐, 방준호의 자산 중에 몇 퍼센트를 준 거에 대해서 방준호의 채권자들이 모두 인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하루인베스트의 파산 관제에 있는 법이 정한 공적인 관리인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본인 스스로 하긴 어렵고요. 설령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화산법원의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합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화산법원은 그러한 합의가 비용 대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이고 그리고 하루인베스트의 피해자들에게 크게 손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인정이 될 때에만 아마 그런 합의를 허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논의를 하면서 절차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스발바르 홀딩스는 아마 이제 뭐 한국의 파산관제인하고도 협상을 할 텐데 본인이 계약한 강준호의 계약은 문제가 없다는 식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주장은 사실은 그들의 주장이고 아직 파산법상의 그 권리 주장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여러 가지로 또 주장의 빈틈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집사는 이 파산 채권에 대해서 방준호의 파산 채권에 대해서
그 파산 선고를 받고 지금 스발바르 홀딩스는 방준호와 계약을 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 양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약정이 완벽하게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양도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그 미국 파산법상의 리젝션, 한국에서는 미이행 쌍무계약에서 이행 거절을 선택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상의 권리는 소멸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행위 취소라든지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방준호의 자산은 파산 상태에서 채권자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제 나눠져야 되고 그 자산 처분에 있어서도 채권자들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방준호가 임의로 염가의 그 파산자 그 채권의 가치를 잘못 판단해서 염가의 아주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해버렸는데 그러한 판매 행위는 파산법상에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그 채권자들 파산관계인과의 관계에서는 채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스발바르 홀딩스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그 양도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로 인한 어떤 자금 지출도 없기 때문에 계약이 뭐 무효화된다고 하거나 효력을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을 위한 비용, 아주 소규모의 비용 외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지금 뉴욕주 법원에 소송하는 거에 대한 그 손해는 본인들이 그 지금 당시 파산 상태에 있던 방준호와 이제 그 독자적으로 계약한 거에 따른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인데요. 그로 인한 법률 분쟁은 지금 파산관계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손해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저희의 주장은 저는 이제 한국회생법원에서 근무했고, 한국에서 국제적인 도산 절차에 대해서도 뭐 연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른 그 고래 채권자라고 하는 방준호의 파산 채권에서 저는 뭐 지금 방준호의 주장에 따르면 거의 반 정도의 지분을 차지하는 그 회사나 아니면 개인 채권자들의 지금 그 주장은 그 솔루션은 이 FTX의 채권이 방준호의 채권이 아니고 방준호에게 운용을 맡긴 그 지금 뭐 하루인베스트의 지금 하루 유나이티드나 델리오의 트라움 인포테크나 아니면 지금 보여드릴 그런 자산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에, 저희 미국에서는 좀 공유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FTX 파산 사건에서 이제 케이스에서 좀 클레임들이라든지 뭐 클레임을 제기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게 파산 재단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어, 여기서 이제 한국파산법원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클레임과 이렇게 하면 지금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재밌는 것들은 뭐냐면은 그 Transferry of Name on File이라고 해가지고 FTX 파산 채권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팔아서 완수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는 그 절차 진행이 모두가 완수가 되면 지금 이제 양도인이 채권 양도를 했다라는 통지를 해주고 양수인 그 채권 양수한 사람 이름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를 또 보면요.
이거를 아는 데는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response filed by 준호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 보시면 예, 방준호가 여기 보면은 2월 13일에 존 도시 판사님 칩 저지에게 보낸 메일이고요. 여기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뭐 지금 한국법사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에 보면은 이 본인의 그 자산은 지금 이 신탁받은 자산이다. 이거 투자자들로부터 신탁받은 자산이고 본인의 자산과 구분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파산 채권도 방준호가 FTX에서 운용한 가상 자산은 본인의 채권자인 신탁 채권자들이 자산을 본인이 굴려준 것, 그러니까 운용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트랜잭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분석되는 신탁 재산 채권자들의 자산에 대해서는 본인의 권리가 없고 이 사람들이 별도로 채권 신고를 해서 이 사람들에게 그 FTX 파산 재단에서 직접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를 인정하는 주장이고요. 이 주장에 따르면 하루 유나이티드나 트라움 인포텍도 마찬가지로 FTX의 본인의 지금 방준호의 운용 자산 중에 남아있는 자산 중 본인이 트랜잭션 한 그 비중만큼은 이제 하루 유나이티드나 트라움 인포텍의 자산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파산 당시에 방준호의 계정에 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그 USDT 같은 것들은 사실은 그 FTX에 그만큼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러로 환산하면 1억 6천만 불 되는데요. 그 계정에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계정의 비트코인 중 방준호의 신탁 채권자들이 전송한 그 비트코인 개수에 비례해서 방준호에게 지급할 그 파산 채권에 대한 배분액이 방준호의 채권자, 신탁 채권자들에게 직접 배분돼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직접 되면 방준호는 자신이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스발바르 홀딩스하고 계약한 당시 2023년 초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계약은 본인의 신탁 채권자들과의 계약에 위배되는 계약으로 방준호가 처분할 수도 권리가 없었음에도 처분을 했기 때문에 방준호에 대해서는 대한 채권자로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주장이 지금 신탁채권자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도 미국 법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쪽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주장이 맞다라고 하면 지금 급하게 하루 유나이티드와 트라움 인포텍이 빠르게 FTX에 추가적인 채권 신고를 해야 되고요. 방준호로부터 신탁 채권임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빠르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 그게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인정이 안 되면 방준호에 대한
파산 신청이 더욱 급박하게 해서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리젝션을 하거나 사행위적 채권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프레퍼런스 액션을 하거나 이렇게 빨리 파산 법상의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고무적인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떻게든 다양한 방법으로 스발바르 홀딩스의 그 채권 양도 계약은 아마 무효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게 사리에 합당하고 정의에 합당하고 실질적으로 방준호에게 가상자산 운용을 맡긴 그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준호가 고객들이 맡긴 자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고객들에 대한 전혀 동의가 없이 고객들의 자산을 아주 싼 가격에 스발바르 홀딩스에 판 계약이 있고 이 계약이 완수가 안 됐는데 이 계약을 완료시키도록 한다는 것은 법률 전문가로서 또 회생법원 판사로 근무한 저의 생각으로는 맞는 결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맞는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법률적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다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집사는 아까 다른 채권자들이 하는 신탁채권 주장과 그리고 파산 절차를 통한 주장 모두를 해서 어떻게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장시간에 걸쳐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요. 그 요약을 하자면 법무법인 로집사는 어떻게든 방준호와 그 방준호의 여러 가지 다른 채권자들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KYC를 완수하고 스발바르 홀딩스와의 계약을 무효화시켜서 그 하루인베스트와 그리고 델리오의 이 방준호의 채권을 오롯이 환수시켜서 최선의 그 환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어떤 진행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말씀드리겠고요. 방준호의 구속 집행 정지로 인해서 이제 KYC가 완료됐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방준호는 아마 다시 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집행 정지 기간이 끝나서 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수감 이후에 접견을 통해서 어떻게 향후에 절차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협의를 해보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